자, 안녕하세요.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을 맡은 권순정입니다. 우리가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은 아마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굉장히 아마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장은 아닙니다. 특히 아마 1장, 2장,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특히 제가 강의하는 1장은 기본적으로 니즈 한계에 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도 아마 지금 현재 은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교재를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는 많이 굉장히 실무적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당장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제적으로 그런 책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는 아마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장과 3장은 뭐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실무적인 접근이라면 1장은 거의 대부분이 이론적인 보다는 쉽게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하는 소위 비계수적인 측면이 많이 노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러분이 시험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0문제 나오지만 아마 여러분이 책을 안 보더라도 아마 상식적으로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번 들으시고 또 제가 이제 줄을 끌어 들으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통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계가 나오면서 은퇴가 심각하다. 이런 개념들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크게 어렵지 않은 장이고 한번 공감 형성을 하고 특히 우리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공감 형성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게 아마 1장이 가진 주 목적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1장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1장은 이제 은퇴 설계의 뉴 패러다임과 연금화 사회 도래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한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은퇴 설계의 뉴 패러다임이라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은퇴 설계하면 어떻게 하든 열심히 돈을 모은다는 개념에 접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은퇴 설계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젊었을 때부터 주로 우리가 적립식 투자를 해서 결국 노후에 일시금으로 모아서 노후에 이제 이렇게 쓰는 그런 개념이 은퇴 설계의 전통적 은퇴 설계였다 이거죠. 근데 그게 바뀌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은퇴를 해봅니다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55세나 60세에 정년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70이나 75세에 죽는다면, 사망한다면 사실 은퇴 기간은 10년에서 15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뭐 그 정도라면은 충분히 준비된 자금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은 고령화 사회다는 거죠. 대부분이 중간에 보시면은 95세, 100세까지 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도 친구들 이렇게 문상을 가보면 뭐 부모님 같은 경우 대부분이 95세 정도 이상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퇴가 오히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40년, 45년이 돼버리는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준비된 자금을 이제는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은퇴 파산이라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 은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돈을 모아놨던 것이 이제는 적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인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개념들이 은퇴 설계의 가장 패러다임이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완전 보수적이에요. 안정적으로 우리가 자금 운영을 했다면은 이제는 안정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은퇴 파산 위험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새로운 뉴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는 은퇴에 가는 경우 수도 쉽게 보시면 이런 것도 많이 있죠. 이제는 은퇴설계 관심이 이제는 의료비에 가는 문제라든지 또 새로운 리스크도 많이 나온다 이거죠. 요새는 특히 항원이혼도 많아지고 또 홀로 사는 사람도 많고 이런 개념도 같이 생각해보자. 이게 이제 뉴 패러다임이다 이거죠. 그러면 연금화 사회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노후에 일시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됐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고령하고 특히 이제 기간이 길어지고 두 번째는 알다시피 저금리가 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연금화 사회가 되었다는 게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도입니다. 2장은 보시면 가족 구조의 변화와 유형별 은퇴 설계죠. 가족이 변했다는 것은 이제 알다시피 결혼을 늦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골드미스라는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게 되고 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가 전부 다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개념들이 새롭게 등장했던 것이 이제 2장이라는 거죠. 자, 3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좀 이 내용은 3장은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유용했고 저 나름대로 감명 있게 받았던 부분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은퇴를 할 때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3장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정년퇴직 후에 노후 준비를 집중 체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크레파스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받는 것은 65세다. 근데 회사에서는 그만두는 것은 55세다. 그럼 10년 동안에 은퇴 공백기간이 나온다. 소득 공백기간이 나온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개념들. 아시겠죠?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관리하면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는 실무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또 의료비 같은 건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이는 구체적인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솔루션을 주는 거죠. 그동안 은퇴 설계가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미래를 준비하자는 개념이었지만 사실 50대나 60대 은퇴를 바로 앞둔 사람에게는 사실 그런 개념들은 굉장히 와닿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특히 3장에서 은퇴를 바로 앞둔 사람에게 제시하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많았던 게 3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4장은 이제 평생 월급 만들기와 평생 월급 받기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은퇴라는 개념은 우리가 계속해서 옛날에 은퇴 전에 월급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만 놓죠.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떻게 자금을 투여하고 또 어떻게 연금과 보험을 어떻게 섞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단계가 4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아마 여러분들의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개념을 아마 이해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내용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히 아마 여러분 1장은 그냥 프리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교재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해하시고 특히 이 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퇴를 앞둔 아니면 은퇴 설계를 할 때 고객들한테 공감 대응성 또 마인드의 제고 이런 데 쓸 수 있는 게 아마 1장이지 않게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이죠. 먼저 교재 15페이지를 볼까요? 제목이 1절, 은퇴 설계의 패러다임의 변화다. 항상 제가 은퇴 설계의 패러다임이 변화다. 특히 보면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뭐가 됐는가가 처음에 나옵니다. 자, 은퇴 설계의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거죠. 가장 큰 거는 은퇴 설계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 이게 중요하겠죠. 한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이 보시면 15페이지 보시면 첫째는 보시면 단순히 그동안에는 은퇴 설계라면 저축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관심이 첫째는 이 적립에서 뭐로 바뀌었다. 적립에서 이제는 인출이라는 개념이 생각하게 됐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리스크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라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리스크를 무조건 리스크인데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은퇴 자금은 무조건 보수적으로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수적이 아니라 이제는 공격적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념들이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은퇴 설계 안쓰미 이제는 생활비만 아니라 과거에는 생활비만 했지만 이제는 생활비뿐만 아니라 플러스 의료비도 생각해봐라. 이유가 뭘까요? 이제 오래 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오래 사는데 뒤에 나옵니다. 유병장수라는 거죠. 무병장수가 아니라 병이 있으면서 오래 사는 그런 이제 불행한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료비에 대한 점검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네 번째 이제 은퇴 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족 관계의 변화가 왔다는 거죠. 이제 가족의 변화가 왔다.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만혼이라든지 특히 이혼이라든지 사별. 특히 이제 여러분들 주위에 보시면은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남겨진 본인의 노후 생활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남겨있는 배우자에 대한 노후 설계도 은퇴 설계도 중요하다. 이런 말을 이 책에서는 하고 싶었던 거죠. 자, 먼저 아셔야 될 거는 15페이지에 은퇴 설계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아마 이 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16페이지부터 나오는 게 이제 그 은퇴 설계의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내용은 별로 없고요. 보시면 16페이지 보면 그럼 전통적 은퇴 설계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 게 이제 전통적으로 은퇴 설계의 개념이 뭐냐. 자, 이제 전통적으로 은퇴 설계의 문제점은 종전의 전통적 은퇴 설계의 문제점이다. 자,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여기 책에 나오죠. 과거의 은퇴 설계는 주로 마련에 집중했다. 특히 말하면 적립에다가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 적립에 집중했다는 거죠. 첫째는 적립에 집중했다. 그러니까 인출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돈을 모으는 개념에 적립에 집중했다는 거죠. 치중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교재에 보시면 16페이지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목적 자금, 이 같은 목적 자금 마련에 은퇴 설계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경우는 재무 설계가 발생한 시대적 배경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재무 설계가 역사적 경우가 이 재무 설계의 역사를 보시면 재무 설계가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시대적 배경이 대부분이 뭔가 적립에 치중을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를 말합니다. 미국은 보시면 1969년도에 12월에 국제 FP 협회를 만들고요. 그래서 오늘날 재무 설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해피표를 만들어서 돈을 어떻게 모으자의 개념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베이비 붐과 우리하고 다르죠. 자, 거의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또 전쟁이 나고 난 되겠죠. 그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기 때문에 46년부터 64년도까지 약 8년 동안 태어난 사람이 전체 인구의 한 23%가 됐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무조건 똑같이 어떻습니까? 이 적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다. 그죠? 그래서 특히 목표는 은퇴설계 마련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시면은 17페이지 보면 우리나라도 90년도부터 2000년도만 하더라도 베이비붐 시대가 한창 됐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90년도 후반부터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이 베이비붐들이 활동한 시대다. 이거죠. 이분들이 이제 중동 건설 뭐 이런 개념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똑같이 어떻습니까? 미국과 똑같이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전반적으로 경제를 지배하던 때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돈을 열심히 모으자. 이런 개념들이 재무설계가 적립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죠. 제가 이제 적는 거 빼놓고는 별로 출제할 게 별로 없습니다. 개념만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그렇게 교재에 그냥 간단하게 줄만 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이 은퇴설계의 문제점은 두 번째는 가장 큰 문제. 이제 적립에만 문제가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가장 큰 거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은퇴설계가 사실은 젊은 사람한테는 포커스가 맞지만 당장에 같아서 은퇴를 앞둔 사람들 아시겠죠? 그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은퇴를 지금 얼마 앞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정년을 맞은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을 모으자의 개념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50대, 60대 사람들은 돈을 모을 시간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지금 모든 자기의 재무설계는 끝난 상태다 이거죠.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뭐 은퇴를 준비합시다라는 개념은 의미가 와닿지 않았다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겠죠, 사실은. 그래서 특히 그래서 노후 자금을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립이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건 뭘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적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가 중요했을까요? 인출이 중요했다는 거죠. 어떻게 모아둔 돈을 어떻게 인출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내용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수명이 늘어나면서 전통적 은퇴설계 한계를 보이겠다 이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수명이 늘어났다는 거죠. 수명이 늘어났다는 거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오래 살다 보니까 은퇴 시간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수명이 늘으니까 은퇴 기간도 길어진다는 거죠. 아까 쪽지. 뭐 이해하시게 되겠죠. 전부 다 똑같은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17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통계청 2018년도 가계 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겨우 0.1% 정도가 10억 이상 순자산을 갖고 있다. 그죠. 은퇴가 길어지니까 저는 이제 그 고객들 만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고객님, 우리가 55세 대부분 정년을 합니다. 55세부터 앞으로 40년, 90년까지 산다 그랬을 때, 95세까지 산다 했을 때 앞으로 은퇴 생활은 몇 년입니까? 40년이라는 거죠. 한 달에 생활비가 300만 원 많은 건 아니다 이거죠. 300 곱하기 1년이면 3,600, 한 4천만 원 잡고요. 곱하기 40년이면 16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조건은 뭘까요? 집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안 아파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 장가는 다 보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개념, 그리고 해외여행은 안 가야 되고, 뭐, 모든 기lum사에는 뭐 그냥 어리발 해야 되고, 그런 조건을 가지고 16이라는 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먹고 하는 데만. 물론 뭐 단순한 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6억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은퇴 생활이 긴다는 거죠. 그와 똑같이 18페이지 위에 우리나라 가구 중 6.1%만이 10억 이상의 순자산을 갖고 있는 거다. 그죠. 특히, 그리고 전체 가구의 63.6%가 3억 미만을 갖고 있다는 거죠. 특히 보시면은 50대 가구의 평균 가구도 한 4억 한 8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60대 이상의 평균 자산은 이보다 적은 4억 한 1,202억에 불과했다. 쉽게 이 말은 뭐 자료는 중요하지 않겠죠. 실제 은퇴를 앞둔 사람들, 이 은퇴를 앞둔 사람들도 은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갖고 있는 순자산도 적다는 거죠. 적다 보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굉장히 이제는 이 적립된 돈을 어떻게 인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는 그것도 그냥 놔두면 어떨까요? 파산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어떻습니까? 수익률을 높여가지고 은퇴 기간에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싶었던 거죠. 1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 이 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은퇴 설계는 대다수 사람이 달성하기 어려운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기보다는 결국 연금제도와 연금 상품을 활용하여 은퇴의 소득을 만든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전통 은퇴 설계 문제는 적립에 치중되고 은퇴를 앞둔 사람이나 정년 앞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두 번째는 뭘까요? 굉장히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뭘까요?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은퇴 기간이 길어져 버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적립 자체가 아니라 은퇴 자금은 계획을 자금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연금을 받아갈 것인가, 연금 또 상품을 이용해서 은퇴 소득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하게 된다. 이런 개념들이 두 번째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내용 재밌죠? 제가 책 선분도 그렇지만 상당히 아마 내용이 접근하기 좀 쉽게 접근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자산 배분과 상품 간 배분. 자, 요런 게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산 배분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품 간 배분이란 나오면 이 자산이라는 개념은 자산, 그죠? 어셋, 자산을 배분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거는 주식과 채권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하는 거죠. 몇 프로 할 것인가. 그럼 주식은 변동성이 심하고 채권은 안정적이다. 그리고 또 6대4 할 것인가의 개념들. 이유가 뭘까요? 이 변동성 관리를 하는 거죠. 이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고 가장 큰 거는 뭘까요? 변동성 위험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게 변동성 위험 제고입니다. 위험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다. 여기 중요한 시험 좀 잘 나와요, 이제. 변동성이라는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 뭡니까? 수익률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변동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위험도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예. 자, 근데 자산 간 배분 비중이라서는 자산 간의 배분은 개념이 다르죠. 자, 이거는 종신연금과 연금 대 투자자산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산 중에서 상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연금, 죽을 때까지 계속 놓는 연금을 몇 프로나 줄 것인가. 제일 뒷장에 놓습니다. 근데 그 개념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비중을 결정하는 것은. 자, 그래서 이거는 가장 것은 이거는 자산의 쉽게 말하면 뭡니까? 자산 배분 비중을, 자산에 대한 배분 비중을 결정하는 겁니다. 비중을 결정하는 거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위험일까요? 노후 파산 위험을 관리합니다. 이건 적으셔야 됩니다. 좀 다른 개념들이죠. 그리고 주식과 채권. 자, 이 책에서는 중요한 게 모든 투자를 할 때 이거부터 먼저라는 겁니다. 이거부터. 하고 나서 이거 해라는 겁니다. 먼저 상품 간 배분을 먼저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산 배분을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할 때 종신연금 몇 프로 할 것인가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면 뭐가 날까요? 투자자산이 나오죠. 그럼 투자자산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주식과 채권을 해라. 이 이야기도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신연금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이 투자자산을 가지고 주식과 채권에 배분을 하는 이런 순서로 가져가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 간 배분을 먼저 하고 뒤에 자산 배분을 하는 이야기가 교재에 나옵니다. 자, 교재 한번 볼게요. 설명드렸고요. 자, 18페이지 보시면은 2번. 자산 배분과 상품 간 배분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금리 상황에서 은퇴 자산을 안전자산에만 집중했을 때는 결국은 노후 자금을 운영하다가 자칫 죽기 전에 노후 자금이 고갈되는 은퇴 파산을 맞이할 것이다. 무슨 말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그 첫 페이지 나오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겠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시면 저도 처음 봅니다. 이카루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카루스의 아버지 다이달로스가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새 깃털을 밀랍이죠. 밀랍으로 이제 붙여 만든 날개를 아들에게 이제 주면서 너무 높이 날면은 태양의 빛 때문에 밀랍이 녹아버리겠죠. 그럼 떨어 죽고. 너무 낮게 바다 위로 날려면 섭해져 가지고 또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제 항상 높이 날거나 맞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가루스는 아버지의 이 같은 간곡한 당부를 어기고 너무 높이 날다가 사실은 밀랍이 녹아서 떨어져 죽었다 이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할 때 너무 높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낮게 그 말인가? 너무나 공격적 투자를 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나도
저금리 안전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투자했을 때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했을 때의 생각은 하지 않는다. 재산이 많다면은 뭐 보수가 가도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의 아까 통계에서 보다시피 한 4억대, 5억 정도 노후 준비가 된 사람들이 과거에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고령화로 인해서 수명이 늘다 보다니 은퇴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페이지의 노조.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요즘처럼 금리가 2%도 안 되는 초금리 상태에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자산 운용을 했다가는 수명을 다하기 전에도 노후 자금이 먼저 떨어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소위 죽기 전에 노후 자금이 먼저 떨어지는 뭐다? 노후 파산이나 무전 장수. 그래서 이 교재에서 이제 책에 많이 나오는 말들이 이 말이 많이 나와요. 노후 파산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새로운 용어인데. 책에도 많이 나오죠. 무전 장수. 저도 사실 좀 끔찍한 이야기죠. 뭐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무슨 말인가 하는 걸 봐서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19페이지 두 번 달라 이런 말이 나오죠. 우선 은퇴 자산을 운영하는 데서 변동성 위험을 관리하려면 국내 주식과 채권 등을 적극 분산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먼저. 그래서 죽기 전에 노후 전문에 떨어지는 노후 파산 위험까지 관리해야 한다면 은퇴 자금 일부 중 종신연금 사용해야 된다 할 것이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하는 것을 자산 배분이라 하고 아시겠죠? 종신연금과 투자 자산을 뭐라 한다? 상품간 배분이라 한다. 그래서 먼저 순서는 상품간 배분을 통해서 종신연금 구입 비율을 정한 다음에 뭐 한다? 자산 배분을 통해서 변동성을 한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줄 것이고요. 이 이야기들이죠. 네. 됐죠? 자, 세 번째 연금자산과 건강자산입니다. 자, 특히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죠. 전통적인 은퇴 설계에서는 생활비 마련을 위한 연금 설계에 중점을 뒀다는 거죠. 예. 그러나 은퇴 후 지금 자금 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지금 감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재 보시면은 20페이지에 보시면 표 1-1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체크하시고요. 자, 생활비와 의료비 차이를 비교한 거죠. 이거는 이제 별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비는 딱 보면은 규모와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죠. 설명 안 드릴게요. 부족하면 안 먹으면 됩니다. 맞죠? 소비를 안 하면 된다. 인간 수명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의료비는 필요 시기와 자금 규모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쉽게 줄일 수가 없습니다. 병원 안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족하면 가족에게 뭐다? 가장 큰 거는 가족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비는 3층 보장, 특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이 사회보장, 그다음에 개인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기업에서 해주는, 그다음에 국민연금. 이런 3층 보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종신형연금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의료비는 결국은 보험으로 커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20페이지 보시면은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내용은 제가 설명할 필요 없고, 이 의료비와 생활비는 준비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의료비는 반드시 보장성 보험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보장성, 연금보다는 당연히. 왜 그럴까요? 의료비는 언제 생기고 또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실손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비는 나이가 들면서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가 쭉 나오죠. 보시면은 한국인은 사망하기 직전 1년 동안 보통 1년치 의료비에 12배를 쓰고요. 한국 한 사람이 1년에 평균에 65만 원인데 특히 이제 다른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사람은 마지막 1년을 보내고 사람들이 한 해 쓴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 마지막에 많이 들어간다. 21페이지 보시면 이 말이 나옵니다. 1년 중에서도 사람이 마지막 1년의 의료비의 3분의 2가 마지막 석 달에 들어가고 마지막 석 달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마지막 한 달에 들어간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노후가 되면서 의료비가 비중이 커지고 또 죽기 전에 또 의료비가 더 많아진다는 개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장성 보험이 가장 중요한 건 보장기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이 몇 세까지 할 것인가. 그래서 최근에 8세 만기가 아니라 100세 만기가 놓은 보험들이 많다 이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거는 중요하다.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의료실비 같은 보험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이렇게 반드시 경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재무설계가 비재무설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한다 해서 돈만 다 준비하면 다 끝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도 해보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비재무적 설계, 만족감이라든지 성취감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죠. 예. 그래서 보시면
은퇴 설계를 실행하는 데서 가장 먼저 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일이 뭐냐라는 개념이죠. 이제 비재무, 최근에 이제 은퇴 설계 키워드는, 최근에 은퇴 설계의 키워드는 비재무적이에요. 비재무적. 이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설계가. 자, 돈은 아까 제가 뭐랬어요? 적립해서 인출의 개념으로 가져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비재무적 설계는 어떻게 개념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일은, 일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멋있는 말이 됩니다. 일은 뭐다? 관계의 문제다 하는 거죠. 이제는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은퇴란 단순히 월급이 단절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일터에서 맺어왔던 관계 단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못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적 네트워크가 끊어진다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관계 중심이 이제 일터에서 어떻게 집으로 바뀐다는 거죠. 예, 그래서 회사를 중심으로 맺었던 인간관계를 단절을 의미한다. 뒤에 보면은 오죠. 뭐 예를 들면 전화번호 사이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알게 된 사람 전화번호를 지우고 뭐 그렇다 보면 어떻습니까? 또 무슨 모임에서 다 지우고 하다 보면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다. 뭐 거기에 이제 은퇴해서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은퇴는 돈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일을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노후가 돼가지고 일을 갖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답니다. 노후 준비에 있어서 일을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 우리가 송혜씨 보시면은 지금까지 현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러운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가장 고령화 시대에 은퇴 설계의 가장 훌륭한 방법은 현직에서 영원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특히 소득이 내요.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마 적극 동참할 생각합니다. 뭐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뭐 저희 후배들이 합니다. 뭐 그만했으면 놀지. 노는 것도 있죠. 사실은 생각보다 일을 하면서 죽는 휴식이 지금 휴식이지. 매일 놀면은 정말 그만큼도 하나의 불행이고 본인한테도 굉장히 큰 힘든 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은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족관계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항혼이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가족관계, 특히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다섯 번째 연금과 세금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는 게 세금의 문제가 되겠죠. 예, 세금. 그래서 세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이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시면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죠. 특히 보시면 다들 노후가 희망하지만 노후 준비는 우리가 저축은 많이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놓은 게 뭡니까?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국회에서. 그래서 어떤 세제 혜택을 주는가 한번 볼게요. 그죠? 그래서 대다수 연금은 장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첫째 세제 혜택을 주는 건데 우리가 세금에서 보시면은 첫째는 세금 혜택을 주는 거 보면은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어떻습니까?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소득에서 공제해주죠.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본인이 납부한 거는 공제해주죠. 두 번째 보시면 퇴직금입니다. 여러분 퇴직금도 어떻습니까? 특히 어떻습니까? IRP 가입하면 어떻게 해요? IRP로 넣으면은 대소득을 면제해주고, 그죠? 예,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제 60% 이상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시 넣으면은 어떻습니까? 80% 이상만 다시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퇴직금에 대해서 다시 넣으면 그만큼 퇴소득을 면제해 주죠. 그래서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IRP는 연금 수령하면 일시에 수령할 때보다 세금은 나중에 70%만 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세금을 나중에 IRP 하시면은 IRP에서는 퇴직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그리고 나중에 세금은 70%만 불입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추가로 적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추가분에 대해서는 하죠. 추가분에. 세액공제 받죠. 특히 우리가 400만 원, 700만 원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자, 그럼 24페이지 보시면 보험회사 판매하는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특히 보험회사 상품. 보험회사 연금 상품은 10년 이상 하면 비과세 혜택을 해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세금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거에는 모든 게 내가 적립할 때 세금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 하는 거죠. 이제는 적립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인출할 때 저도 이제 이 퇴직을 하다 보면 다른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세금을 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떻습니까? 오히려 소득이 있을 때보다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과거에는 이 적립할 때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죠. 이게 적립에. 그런데 인출 쪽에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인출할 때는 어떤 세금이 있는가를 보자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4페이지, 여기서 두 번 단락. 과거에는 연금 관련 세제 혜택이라 하면 적립이나 운용 단계에서 비과세나 세액 공제만 강조했다는 거죠. 예. 최근 베이범 시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세금에 대한 관심도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문제로 옮기고 있다. 그렇게 이제는 세금에 대한 관심이 이제 수령할 때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해 주는 대신에 노령연금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한번 알아야 된다. 국민연금도 이제 소득공제해 주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어떻다? 나중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연금소득세. 두 번째 보시면 퇴직연금과 연금 가입자에게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퇴직연금은. 그래서 특히 연금 수령하기 전에 소득세 납부하잖아. 그러나 55세 이후에 하면은, 55세 이후에 이제 이거 퇴직금은 55세 이후에 받으면 내는데,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55세에서 69세. 55세에서 69세는 특히 5.5%. 그 다음에 70세에서 79세. 79세는 4.4%. 그 다음에 80세 이상은 3.3%. 그 다음에 종신형은 아마 4.4%일 겁니다. 예, 4.4% 맞죠.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연간 그리고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 합산해서 그래서 이 연금도 이렇게 많으면은 그래서 적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들한테 보시면 연금을 갖다가 너무 많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중에 세금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연금 소득을 합쳐가지고 1,200만 원이 넘어가면은 다른 소득 합산해서 가설합니다. 이 경우 다른 사업 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처럼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나 방법, 연금액이 크기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 그죠. 적립기간만큼이나 인출을,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절세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왜 중요한가 하면,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특히 이제, 책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 노후에 이제 연금을, 특히 이제 공무원 연금 받으시더라도, 나중에 이제 임대소득이 있고 라면 공무원 연금도 삭감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개념을, 모든 게 제가 이제 말씀은, 여기 책에서 말하는 적립에 대한, 세금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나중에 내가 인출할 때, 어떻게 세금을 절세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연금 소득이 1,200 넘어가면, 저 같은 경우도 보면 다른 소득이 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세금이 생각보다도 많이 내게 됩니다. 물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제가 소득이 많을 때 내는 거하고 소득이 없을 때 내는 세금의 부담은 굉장히 와닿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료보험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금을 어떻게 절세하신가 것도 이제는 이 책에서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립뿐만 아니라 인출할 때 세금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 같은 장기저축에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세금을 알아야 연금을 들어갈 수 있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어떤 겁니까? 뉴 패러다임이 변하다 하는 거죠. 그 패러다임에 변해서 우리가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이제는 모든 게 적립의 개념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제는 인출의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개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는 공격적 투자도 중요하고 결론은. 그래서 1장에서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특히 1절을 하시면서 아마 느끼는 부분은 뭘까요? 굉장히 와닿은 충격이 왔을 겁니다. 과거에 했던 전통적인 은퇴설계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져가자. 그렇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2절 이제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